입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농민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농민들하고 완전히 한 몸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고상하게 무슨 사회 문제 어쩌고 이렇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실제로 가면서 처음에는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내가 농업실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부분은 내가 고등학교 때 3년에 도서관에서 독학을 한 것처럼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농대를 가자 해서 농대를 결정했죠. 밖에 나가 있어도 국내 사정은 잘 알죠. 흔히들 밖에 나가 있었으면은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분 아니더라도 이민 간 분들이 오히려 모국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해서 더 잘 알아요. 특히나 이제 1980년대는 한국 언론이 완전히 통제된 언론이었거든요. 제대로 보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18 광주 민중항쟁에 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죠. 그래서 밖에서는 잘 아는데 5.18 항쟁은 안에서는 깜깜하게 모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서는 폭도라고만 이렇게 알려지고 최규하 임시 대통령이 그대로 갈 것이냐. 또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민정이양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고 대통령 가는 길로 갔는데 이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게 제일 그 관점이었거든. 국내에서도 물론 그랬고 그때 제가 초기부터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마침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더욱 더 강한 완벽한 군사 독재 정권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70년 20살 전태일이 자기 몸을 불살른 것은 왜 그랬어요? 청계천 그 다락방에 그때는 봉제산업, 미싱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력이었거든요. 큰 봉제공, 섬유공장은 몇 개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청계천 그 다락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는 옷은 거기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노동자들은 농촌에서 헐벗고 가난해서 때라도 함께 때우자고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 동생들, 오빠들 공부시켜야겠다고 해서 온 14살 정도의 여성들이었거든. 그 14살, 15살 된 여성들이 20시간 가깝게 강제노동했잖아요. 평균 15시간. 그리고 허리도 못 펴는 다락방에서 거기 사니까 자연 폐병도 들면은 각성제 주사 맞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노동을 했거든. 그때 전태일은 처음에는 거기서 미싱서가 되면은 말하면 요새 공장장 대기업 공장장 같은 그런 거거든. 미싱서가 되어서 그걸 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해서 그때서부터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청계천에서 저 도봉산 밑에까지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 아껴가지고 풀빵 사서 배고픈 그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게 전태일의 풀빵 정신 이렇게 부르거든. 나눔의 정신, 연대의 정신, 노동자도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쭉 그런 걸 겪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노동조합밖에 없다. 그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해서 노동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한자 투정이었거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유명한 한마디.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 사람만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 없이 민주노총을 그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전까지는 어영노조 관제노총의 시대였습니다. 즉 민주노총은 없었으니까. 그쵸.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강령의 핵심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 산별노조 건설, 사회개혁 이렇게 됐어요.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을 때 설정한 민주노총의 3대 과제입니다. 조직적 과제인 산별노조 건설, 정치적 과제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투쟁적 과제인 사회개혁 투쟁. 그럼 민주노총의 건설의 의미는 그래서 아까 노동 배제 시대를 노동의 시대로 어영노조 시대를 민주적 자주노동 시대를 사회개혁의 기수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사회개혁해서 한국 국민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세태가 바로 민주노총의 투쟁이고 민주노총은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게 민주노총 건설의 의미고 과제이고 그랬어요. 17대 총선 이후에 우리의 국회의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안고 있는 국회의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원내 진출이라는 수건을 이루은 것이죠. 10명의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발의의 기본 숫자가 10명이거든요. 그 10명 있으면은 모든 법안은 일단 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공론화가 되는 거고 따라서 입법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04년에서 울산 북구하고 창원에서 명실상부하게 확고하게 진보의 텃밭을 만들었죠. 그리고 비례가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도 있었거든요. 강기갑 의원도 있고 여성 농민의 현혜자 의원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 농민 이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이 계급연합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계급연합당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승리였다. 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의미가 저는 한국 그 정치사에서 정말 지대한 이런 그 기여를 하고 공헌도 하고 했다고 보거든요.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가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개혁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이거든요. 그 정당개혁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창당 과정이 그렇고 당 이념도 그렇고 강령도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이면은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정치 사회적 의제화에 민주노동당이 2002년 대선 때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를 내걸므로써 그게 브랜드화가 되었거든요. 요즘 제가 아침 4시 반쯤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은 꼭
기도 기원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활동해 줄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남과 북이 대결과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로서 하나 된 나라가 되는 길에 걸어가겠습니다. 인생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 기원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구설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의 나라, 통일의 길이 열리는 그 길에 삶이 닿을 때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